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를 돕는 지원기관이 국립서울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응용 행동 분석에 근거한 평가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부부의 연령차가 9세로 감소하고 평균 결혼 생활 기간도 5.4년으로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늙은 신랑, 어린 신부 구도가 점차 해소되고 다문화 가정의 구성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26년 만에 다시 세상에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아직 이렇다 할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책위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년간 513명이 사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직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말 살아남은 아이 발간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를 계기로 각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관련 자료를 찾아 사건을 분석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학살의 역사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본격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 불법적인 감금과 대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삶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대책위는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 규명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립서울병원에 자폐성 장애 아동 치료를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서울병원은 지난 22일 소아청소년 진료소에서 행동발달 증진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관계를 비롯한 장애아동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개소식에서는 현판식과 함께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과 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동발달 증진센터는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행동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재활치료에 관한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앞으로 자폐성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치료와 그룹치료를 비롯해 부모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현입니다. 다문화 가정하면 떠오르는 농촌, 이혼, 저학력 등의 이미지는 서서히 옛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다문화 혼인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학력도 높아지는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화가 점차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다문화 부부의 연령 차이 감소와 도심 지역 비중 증가 등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혼인 다문화 부부의 평균 남녀 연령차는 9.1세로 전년보다 0.4세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혼 연령차가 2.7세인데 비해서는 여전히 높긴 하지만 다문화 부부 나이차가 20세를 넘나들었던 초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부부의 이혼 건수는 2011년 14,400여 건에서 지난해 13,700여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 강화 같은 다문화 건전화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 이민 사정 발급 강화 등 심사기준 강화 등 제도적인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혼인 중 도시 지역은 지난해 76.8%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시골 지역은 전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동안 국제결혼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에서 도시 지역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문화 부부의 학력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대졸 이상인 경우는 41.7%로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고졸 이하는 줄고 남녀 모두 대졸 이상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22,9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는 등 다문화 가정 자녀들 수 또한 늘고 있습니다. 국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광주 인하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위자료 2천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성폭행 피해자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하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명에게 행정실장과 복지법인 우석으로 하여금 모두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다른 원고 3명은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2천만 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6차 IPC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10명을 선출하는 집행위원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50표 가운데 99표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출마자 24명 중 1위로 IPC 집행위원에 선출됐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그동안 올림픽보다 조금은 소외됐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IPC 집행위원회 임기는 4년이며 IPC 규정 승인과 제정, IPC 상임위원회 평의의 위원장 역할 부여와 수행, 각종 사안에 대한 투표권 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울산광역시에서 이 아동폭행치사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 복지부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가 넘는다는 어떤 발표를 했네요. 네, 울산뿐 아니라 계모에서도 계모에 의한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또 부산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등 요즘 계속해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 언제쯤 없어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그 아동복지에 관한 인식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29,381건, 한 3만 건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309건, 불과 1.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보면 경찰이라든지 검찰 혹은 법원에서조차도 이 아동학대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기보다는 어떤 가족 내 문제 정도로 좀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가부터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동 학대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또 아동 학대 원인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동 학대에 관한 상황적 대처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라든지 검찰 혹은 경찰들도 충분히 좀 숙지가 필요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아니면 의사 이런 사람들은 아동학대 징후가 보였을 때 반드시 그거를 경찰이라든지 이런 신고할 만한 곳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300만 원의 벌금도 낸다고 하니까 반드시 주변에서 혹시라도 아동학대 확실치는 않더라도 그런 징후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좀 바로바로 신고하고 또 신고가 된다면 경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제대로 된 처벌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이 가정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교차로
바로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이 말뚝이 있는데 그걸 볼라드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이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볼라드라는 게 이 차량들이 이제 인도 쪽으로 들어오는 걸 네.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말뚝 같은 건데 그 말뚝에도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질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어서 요즘 새로 만드는 말뚝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휘어지는 고무 재질의 이런 말뚝들이 많죠. 때문에 이런 말뚝은 그래도 이제 장애인들, 뭐 시각 장애인들이 크게 뭐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데 과거에 설치된 말뚝들을 보면 뭐 이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대리석 뭐 이렇게 단단한 뭐 혹은 철로 만들어진 이런 재질들이 높이도 한 40cm 미만에 그러니까 차량만 못 넘어오게 한 건데 이런 그 말뚝들이 있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미처 이 말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지난해 4월 30일에도 안산시에 사는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오른쪽 팔목 골절이라든지 한 전치 10주 가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볼라드 때문에 말이죠. 때문에 이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안산시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치료비 중에 한 40% 정도를 안산시가 부담을 해라.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죠. 물론 이제 아예 없었던 그 1심보다는 좀 더 나아진 판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치료비 부분 뭐 아니면 그 다친 한 10주간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뭐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 당국이 조금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이 지자체가 표준 매뉴얼 자체도 지키지 않은 점과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4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했다. 이 법원이 판결 인정을 안 했다는 점 참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국가인권위원회 계속 논란되고 있습니다.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뭐 논의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뭐 현병철 위원장 부임 이후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논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뭐 정부의 목소리보다는 정부가 아닌 예를 들면 뭐 시민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 혹은 뭐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이제 맞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못했던 것이 어쩌면 이 독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들 장애인 단체와 뭐 정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오히려 정부 편을 든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그동안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과정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정부 야당과 여당에서 몇 명을 추천을 하고 뭐 정부에서 또 몇 명을 추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좀 더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을 몇 면도 보면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함 등등 좀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후보들을 추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인권위원회에 좀 더 인권에 대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말로 인권을 생각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하게 됩니다. 인권이 항상 이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좀 이제 언제쯤 이 인권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여수 지역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자 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이 지난 6월부터 실시돼 왔는데요. 이들의 취업을 후원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전남 농아인협회 여수시 지부가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은 지난 6월 시작으로 매주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시작한 바리스타 양성교육이 6개월간의 교육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재 커피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후원처를 찾지 못해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취업과 연계돼 청각장애인 가정의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2013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각구에서 3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 최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인 2013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3천여 명의 선수단과 보호자 등 총 6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체육대회입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최동익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체육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은 장애인 선수들이 주인공이고 임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장애인 체육대회에 약 6천여 명의 선수단이 모이셨는데요. 역도, 게이트볼, 수영 15개 종목 경기가 펼쳐지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 여러분들이 만족한 그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서울 시민들에게 장애인 체육을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휘말려 총체적인 공직기강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입니다. 눈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전 현직 포항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포항시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명목으로 4억 3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을 도와준 혐의로 공무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보조금 3,400만 원을 이중으로 부정수급을 받도록 도와준 공무원 2명이 불구속 입건돼 비리로 얼룩진 포항시의 현 주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항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14명이 보조금 3,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9월까지의 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면 도내 23개 시군에서 400여 명을 검거, 그중 포항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져 지금까지 골마 터진 비리가 한꺼번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TV 뉴스 한종원입니다. 강원도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춘천과 강릉, 원주 등 노인요양시설 5곳을 대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옴부즈맨 제도에는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지역주민 대표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며 인권 모니터링과 인권 침해 방지 활동 등을 벌이게 됩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구미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구미시장과 시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추 1000포기에 김치를 담궜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관내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300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2014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선정해 조합원의 이름으로 매월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역도 선수들의 기량을 겨루는 제4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역도 대회가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3일간 열린 대회에는 선수단 300명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대회는 절단 및 기타, 척수, 뇌성, 시각, 지적, 청각장애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절단 및 기타 종목에서 김금희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 3연속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청각 부문에는 김인숙 선수가 2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수 지역 내 기업 봉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3일 GS칼텍스 여수공장 연합봉사자 90여 명은 독거노인 38세대를 찾아 연탄 배달과 전기,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매년 대규모 연합봉사활동을 펼쳐 여수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인호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한 맺힌 절규를 기억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민형사상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